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고해드렸는데 그 경선 연기론이 누가 불을 지폈는지 몰라도 연기처럼 모락모락 흘러나옵니다. 이 뉴스의 비밀 뭡니까? 경선 연기 뉴스의 비밀, 상대의 패부터 확인하자인데요. 네. 꾸준히 거론되던 얘기인데 본격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기 시작해서 상당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무슨 사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물밑에서 오고 가던 이야기인데 이제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걸 또 이제 옛날에 뭐 핵심 관계자, 당 관계자 이랬는데 이제는 이름을 걸고 나오거든요. 이거 상당한 변화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주장을 공식화했는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대로 하면 대선 180일 전, 즉 따져보면 9월 초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여당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전재수 의원의 진단인데요. 그래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11월 달에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건데 그때 상당히 많은 화제가 될 것이다. 예. 그러면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구경만 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경선 일정 연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재수 의원이 올린 글의 핵심 논리입니다. 예. 그리고 전재수 의원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는 김두관 의원도 최근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하고의 조찬에서 경선 연기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격세지감인 것이 아주 옛날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대선 후보 뭐 후보는 빨리 선출해야 힘을 몰아줘서 네. 당이 대선 진영을 갖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정반대의 논리가 이렇게 된다는 게 저는 좀 격세지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마침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네. 역대 대선 경선에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네. 1987년 대선부터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직선제 개헌이 되기 전에 이미 여당 측의 후보는 노태 후보로 예. 결정이 됐었죠. 그리고 1992년을 보니까 김영삼 후보는 5월 19일에 자당 후보로 선출이 됐고 예. 김대중 후보는 일주일 뒤인 5월 26일이었습니다. 네. 1997년은 5월 20일 김대중, 7월 21일 이회창, 어허. 2002년은 4월 27일 노무현, 5월 31일 이회창, 예. 2007년은 8월 20일 이명박, 10월 15일 정동영, 어허. 2012년은 8월 20일 박근혜, 9월 16일 문재인. 어허. 계속해서 일찍 선출한 쪽이 승리를 해왔거든요. 네. 다만 2017년은 급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3월 30일에 선출된 홍준표 후보가 4월 3일에 선출된 문재인 후보한테 지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좀 비정상적인 특수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현재까지 역대 대선을 보면은 일찍 경선을 해서 후보로 선출한 쪽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라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연기해야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생소한 담론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가는 모양이죠? 실제로 그렇게 가는 거냐?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얘기는 문은 띄워놨습니다만 예. 이게 뭐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결정적으로는 각 대권주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조정이 돼야 이제 되는 문제인데 네. 이게 조정이 될 거냐는 이제 지도부가 앞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네. 이 지금 보면은 이게 결국은 어쨌든 대권주자들에 미치는 손익관계나 이런 걸 보면 1등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결국. 예. 경선을 연기하면. 빨리 해야 굳히기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야 지금 후발주자들한테는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지지율이 낮은 사람이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세균, 이낙연 두 대권주자 입장에서는 동의할 확률이 높은데 네. 반대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반대할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진지한 얘기가 되려면 이재명 지사가 이 승부수를 던지면서 예. 내가 이거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진지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그런 1위 후보의 여유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 격차가 꽤 벌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좀 반발하는 모양새로 비춰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백혜련 의원 인터뷰가 그렇게 비춰져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쪽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자신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제 흔들기를 하려는 목적으로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좀 후보를 본인으로 빨리 선출한 다음에 지금 반감을 갖고 있는 이런 다른 이제 좀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득도 하고 예. 좀 이렇게 포용적인 모습도 보이고 어허.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막 예. 당을 뭐 이렇게 망칠 사람 아니다. 이런 걸 해주는 스킨십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경선이 연기되면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와장창 하면서 네. 서로 싸울 일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선출이 되고 싶은 건데 예.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해관계들 때문에 지금 반발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예. 지도부가 어떤 입장일까요?
지도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 해온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 간에 합의가 되면 그러면 이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예. 그게 아니면 이제 좀 원칙대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전당대 과정에서 쭉 해왔거든요. 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대권 후보들에 대한 주자들에 대한 물밑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 그래요? 자, 이런 공방이 어떤 그 또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후발 주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자원 아닙니까?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낮은 지지율이 그러면 조금 올라갈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계산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계산이 나오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제 9월 달에 선출할 어떤 그런 후보를 예. 11월 달에 선출한다고 해서 승부가 바뀌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워낙 이제 이재명 지사가 여당 이 주자들 중에서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지지율이 뭐 크게 변한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보수 정치가 갖고 있는 패가 뭐냐 예. 이걸 먼저 확인하면 좀 국면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한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패부터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예. 뭔가 보수 정치의 통합이라든가 재편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뭔가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하게 되면 네. 여당 내에서도 1위 후보 안전한 1위 후보에게 계속 쏠림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그 국면에서는 이재명 지사로의 어떤 좀 모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건데 그게 아니라 보수 정치가 막 지지부진하고 지금처럼 예. 국민의힘은 거의 과거로 막 돌아갈 분위기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의 접점 이런 걸 못 만들고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뭔가 이재명 지사가 아니어도 다른 카드여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만 더 열심히 이렇게 좀 작업을 해서 지지율만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지지율만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크게 이기든 적게 이기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이길 수 있다라면 이재명 지사 말고 좀 더 호의적인 후보, 당 주류의 호의적인 후보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연장선에서도 일단 상대의 패를 확인하자 이런 차원에서 경선 연기론이 나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당 자체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문제라는 건데 상대방과의 네. 관계 속에서 이게 2002년 대통령 선거하고도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네. 당시 4월에 이런 시점에 민주당이 후보로 선출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약간의 셈법이 깔려 있었는데 6월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정몽준 후보가 뜰 거라는 걸 민주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어허. 그러면 일단 우리 후보를 먼저 정해놓고 나중에 단일화를 하든지 하자. 예. 이런 셈법이 일각에서 작동을 했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단일화라든가 이런 그 정치권의 합종 연행을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일찍 후보를 뽑는 게 좋습니다. 어허. 근데 현재 민주당은 예. 밖에 단일화를 한다거나 할 상대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좀 연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허.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 왜 이렇게 셈법은 항상 정치 얘기만 하면은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정치는 그건- 생물입니다. 네, 저희 평론가보다는 정치인 해보신 분이 잘 알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제가 해본 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정치에서 한 달은 무지한히 긴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썼는다 그러지만 한 달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계산이 내일 안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이 불과 며칠 만에 밀려난 한 정치인이 또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인재는 인재입니다. 아하. 이분 또 불과 며칠 만에 밀려서 예. 경선에서 2위로 2위도 아니군요. 중간에 포기를 하셨죠. 이인재 예. 전 의원.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보수 정치 흐름이 중요하다. 이걸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 초선 의원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당대표가 될 수 있는가 조언을 얻기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얌전했다. 그리고 누구의 부하가 되지 마라. 세게 붙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말이지만 예. 언론의 관심사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김웅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의 선택지가 상당히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선택지가 없어졌다. 이건 뭔 뜻이에요?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국민의힘하고 통합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제3지대 창당이나 세력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네. 물론 이제 쉽지 않지만 할 거냐 말 거냐 또 다른 문제겠죠.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또 과거 회기로 가는 분위기가 너무나 역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이 끝내 링에 안 올라오면 어떡하냐. 플랜 B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각자 자기들의 유리한 셈법을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어제 SBS 방송에 출연을 해서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할 수 없다. 네. 새롭게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정서가 거기 맞으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1등이라고 해서 또 윤석열이 되리라는 법은 없다는 뜻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데다가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김종인, 윤석열 두 사람이 지난달 중순쯤에 만나려고 했는데 날짜까지 좀 잡았었는데 이게 또 무산이 됐다는 겁니다. 아, 이건 또 뭔 뜻일까? 왜 만나려고 했으며 왜 무산됐을까? 이거 되게 궁금하네 이거요. 그렇죠.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의 정계 진출 선언이 나오려면 뭔가 그 전에 계획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언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이 추진이 됐을 건데 네. 그런데 과연 정계 진출 선언을 바로 할 것이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결심을 못하고 길어지면 자명이 길어지면 아하. 그러면 우리 같은 평론가들이 앉아서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거부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지금 만나서 성과를 안 내고 헤어질 필요가 없다. 이 아하. 생각을 해서 미뤘다는 거예요. 예. 즉 이 얘기 뒤집어 보면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어떤 의미로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보수 정치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 내에서도 경선 연기론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맥락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예, 여당보다는 야당이 조금 더 게임이 복잡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복잡합니다. 변수가 많아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게임인데 그나저나 윤석열 총장 언젠가는 김종인 위원장 만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때가 아니라 그런 거지 만날 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저도 이제 만날 것이다. 그리고 만나서 뭔가 좀 이렇게 의기투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네. 오늘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이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소를 끌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을 먹이는 스타일이다. 아하. 그런데 과연 윤석열이라는 황소가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겠는가 자기는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저는- 황소 고집도 고집이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부하가 아닙니다. 예. 아이고 또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나오십니까? 소를 콧뚜레를 뚫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시골에서 혹시 살아보셨는지 소를 콧뚜레 뚫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아, 엄청난 네. 행사예요, 그거. 그리고 지금 네. 소가 물을 먹고 싶은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물가에까지 말은 몰고 갈 수 있는데 물 먹이고 안 먹이고는 뭐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거기까지 구실리는 역할은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은 먹을지 안 충분히 먹을지 있어 몰라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뭐 질질 끌면 우리도 얼마든지 기다리면서 평론해야죠.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산이 준비하셨죠?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덕담과 기습 그리고 항변과 의혹이 오고 가는 열띤 시간입니다. 예. 이 뉴스의 비밀은 또다시 시작된 실소유주 누굽니까? 누구 겁니까? 아이고, 어째 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듣고 가시죠. 대선 출마는 염두에 안 두는 겁니까? 제가 이게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도 뭐 물리적 나이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우리 당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야, 이거는 마치 김부겸의 실소유주를 논하는 것 같네요. 네. 네, 이거는 일단은 훈훈했던 모습인데 네. 예,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우리 당에 있었으면 대선 후보가 됐을 건데 안타깝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 당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거였어.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 당신 옛날엔 실소유주가 될 수 그랬습니다. 있었어. 네.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김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예. 그런 의원들의 의견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여기서도 좀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지만 기습 공격이 또 날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이 캐물은 것이 과거에 김부겸 후보자가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예. 그 대형 현수막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그거를 게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나중에는 결국에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 김 후보자는 의원님도 선거 출마해 보시지 않았느냐라고 약간 도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야당이 시장되면 대구에서 대통령과 척을 져서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예. 항변하면서 좀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 그 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상대방이 뭘 공격하면은 뭔가 이렇게 되치는 기술이 좋아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정이 이런데 이런 말 참 잘해요. 대치기 하면은 제가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 예. 거기도 뛰어나시죠. 이낙연 전 총리도 그랬었죠. 네. 그리고 물리적 나이 얘기하는데 이분 58년 개띠 아닙니까? 그렇죠. 58년 개띠가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네네. 이런 얘기 할 만도 한데 또 이런 이 데서 얘기를 또 듣고 의외로 겸손하시고. 이 얘기를 듣고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는 조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지금 예. 나를 공격하는 것인가. 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하여간 82년 개띠였습니다. 네. 예, 58년 개띠. 아니 뭐 굉장히 그 정치하기 좋은 나이. 네. 참 난 참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럴 때는 또 아싸리 물러서는 네, 아주 네. 편안무쌍하신 분이에요. 자, 오늘 정책적인 검증은 어떤 면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네,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도 김부겸 후보자가 큰 싱크로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정의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위성정당 문제라든지 예. 선거제도 개혁 이런 것들을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자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허. 이렇게 대답을 했고 사실 원래부터 김부겸 후보자는 권력 구조라든지 선거제도 이런 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아니 때문에 그러면은 왜 패스트 트랙 다음에 네. 그 민주당 위성정당 만들고 할 때도 한마디 하시지. 아 그때는 이렇게 반대 얘기할 의사를 것 같으면. 밝히긴 했었어요. 예. 김부겸 후보자 반대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예. 당론을 바꾸지는 못했었다라고 하는 건데 소심파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얘기한 것은 뭐냐면 다만 정치개혁 문제는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라고 즉답을 피했다라는 아하.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역대 총리 2명과 이번에 총리 후보자들이 다들 정치인 총리잖아요. 예. 이번에 김부겸 후보자 만약에 된다고 해도 예. 근데 이상하게 현직 의원들은 다들 아니었었다. 어허.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뭔가를 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다는 것이 좀 상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들이 나왔는데 예. 대북 현안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김부겸 후보자가 쓰니까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 비핵화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김부겸 후보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문제 풀 수 없는 건 똑같으니까 과도한 예.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글쎄요, 참 답변이 이게 결이 좀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제가 이거 편파적으로 칭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가끔 본회의장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찾아와 묻더라고. 아주 깊숙이 질문하더라고요. 김부겸 후보자가 당시에 국회의원 할 때. 김종대 당시 의원께 예, 아. 또 장관 할 때도 이래 찾아오더라고요. 네네. 참 이분이 뭔가 다른 조금 의원들을 다 알고서- 찾아간 거 아닐까요 혹시? 아니 그런데 전수조사를. 예, 그런데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예요. 아, 네네. 예,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다 찾아간 게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를 찾은 것이죠. 최고의 전문가 네. 김종대를 찾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네. 네. 아, 예, 예. 아니, 뭐, 그런 얘기 듣고려고 시작한 얘기는 아니니까. 아, 예, 어쨌든 그런 넘어가겠습니다.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네. 국민의 김도읍 의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어요. 후보자 가족 회사가 공공기관과 쪼개기 수의 계약을 하더라.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김도읍 의원은 라인펀드 관련해서 거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슬슬 워밍업에 들어가면서 다른 주제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총리 후보자의 여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이자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했다고 하는 컴퓨터 보수업체가 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이 업체가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학교들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수의 계약을 하는 맺었다. 것이고 그리고 2016년 2월에 가족이 이 회사에서 손을 뗐다고 하는데 예. 2021년 2월 계약서에 배우자 여동생 명의가 번갈아 기록되면서 등장을 한다. 실소유자가 누구냐? 누구 겁니까? 네, 이렇게 이거죠? 네. 물은 겁니다. 그러자 이제 김부겸 후보자는 그 뒤에 허모 씨라는 사람이 대표가 됐는데 무슨 신용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어허. 좀 명의가 그래서 혼선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대답을 했는데 네. 김도읍 의원이 이게 수의 계약 2천만 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피하려고 쪼개기 계약을 해서 어허. 한 그런 흔적들이 있다라고 예. 따져 물으니까 김부겸 후보자가 의혹 부풀리지 말고 사실대로 하시라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양쪽 간의 공방이 좀 뜨거워졌었고요. 네. 이 소란이 있자 이제 청문위원장이 좀 지적을 하니까 그때 김부겸 후보자가 사과를 하면서 다시 서로 간에 확인을 해보자 예. 이렇게 마무리를 일단 지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방송할 때는 라임 사태에 대해 오늘 좀 전운이 감돌 거다. 네, 이런 네. 어떤 전망을 했었는데 조금 약간 방향이 옆으로 조금 틀어진 것 같습니다. 김부겸 후보자 자녀 가족들의 라임 펀드 문제는 결국은 어떤 쟁점으로 또 한편에서는 다뤄졌는데 그 내용을 듣고 가시죠. 네. 펀드의 구성 그리고 뭐 환매 수수료, 판매 보수, 성과 보수, 뭐 환매 가능일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특혜적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제가 무슨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런 데도 아니냐고 하시면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편법을 부리거나 혹은 권력형 행세를 해서 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네, 역시 뭐 주고받는 말이 심상치가 않네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테티스 11호라는 라인 펀드는 이제 김 후보자의 차녀,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 이렇게 4명이 가입이 된 그런 구조입니다. 총 6명인데 그중에 네. 4명이고요. 첫 번째 의혹은 뭐냐면 이게 특혜 펀드다. 이 환매만 봐도 보통은 매월 20일에 환매를 할 수 있고 신청 뒤에 한 달 가까이 지나야 되는데 네. 이 펀드는 매일 가능하고 신청도 한 4일 정도에 하면 4일만 네. 기다리면 된다. 예.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등장했던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대표는 다분히 특혜적인 요소가 있는 펀드다라고 네. 그렇게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기는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 WM 센터장 같은 경우는 환매가 중단이 됐고 김부겸 후보자의 이 자녀 가족들도 피해자다. 예. 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환매가 진짜로 안 되었느냐. 어떤 기사에 보면은 환매가 상당히 진행이 됐다. 예, 오히려 나중에 조금 덜 환매가 된 것은 특혜 논란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영준 센터장한테 확인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는 게 이게 이제 판매사하고 운용사는 분리가 돼 있어서 네. 판매사 입장에서는 운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장영준 센터장한테 묻는 것이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라인 피해자 대책위에 정구집 공동대표가 피해자 대표로서 출석을 했는데 예. 이런 펀드의 조건은 처음 본다. 우리는 본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경악을 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혹은 이 펀드가 사실 설정액이 367억이나 되거든요. 예. 근데 김부겸 후보자 차녀 가족이 낸 것은 12억밖에 없습니다. 예. 나머지 350억 정도 되는 금액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 알고 보니까 이종필 전 라인 부사장이 6억 원을 냈고 그리고 어떤 회사가 349억 원이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가 에스모 머티리얼즈. 아, 예. 머리티얼 리즈. 예, 굉장히 발음이 어려워요. 에스모 머리티리얼즈. 네네네. 예, 이 회사였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전기차 부품 업체인데 이 이종필 부사장하고 한 몸으로 움직이는 회사예요. 그리고 네. 이제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은 적도 있어서 권력형 펀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뭐 예.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방 계속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뉴스 빙하가 준비하셨죠? 끝나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 뉴스인 건데요. 네. 평택항에서 300kg에 육박하는 컨테이너 구조물에 20대 청년이 희생됐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사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군 제대 후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2019년부터 평택항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예. 컨테이너의 세관 검수를 하는 동방의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동물과 식물 등의 이제 검역 업무를 맡아서 이제 그것의 일부 업무에 참여를 해온 겁니다. 네. 근데 지난 4월 22일 날 컨테이너 내부에 이제 나무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라 이렇게 원청 직원이 지시를 해서 예. 두 차례 이걸 거부했지만 결국 재차 지시가 나와서 해당 업무를 하던 중에 지게차 작업자가 반대편의 컨테이너의 이 날개 이것을 접는 작업을 동시에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 작업을 이렇게 날개를 밀면 이 충격이 발생하고 진동이 발생을 하는데 예. 그러면서 반대쪽 날개가 떨어져서 접히면서 이 노동자가 결국 이 날개에 깔려서 사망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사고였습니다. 아휴, 이게 전형적인 인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참 여러 번 얘기했던 위험의 외주화 이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당일에 본인이 원래 맡아야 될 일이 아닌 위험한 다른 일을 떠맡았다. 이것부터가 이제 전형적인 문제로 보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지난 3월부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을 줄였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왔는데 네. 이렇게 하려면 계약을 다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임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피해자는 이 당시에 컨테이너 내부 정리 작업에 처음 투입됐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고 안전모 지급도 안 된 상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와 거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사건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하고 수신호 담당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또 컨테이너가 똑바로 세워져 있었다면 한쪽 날개를 접는다고 해서 반대쪽이 같이 접히지 않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접혔다는 것은 컨테이너가 처음부터 불량한 어떤 상태였거나 예. 수평으로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고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실과 불량 덩어리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네. 그 처음으로 투입을 숙련자도 아닌데 해버렸으니 아이고 참 아마 안타깝네요. 사측 입장은 뭡니까? 이 내부 잔해 정리 지식 이걸 원청 직원이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전형적인 반응이죠. 시킨 일이 아니다. 그럼 왜 했습니까? 그럼 노동자는 그 일을. 그러니까. 그리고 원청과 하청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원하청이 도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원청 직원이 하청 직원한테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의식해서 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고 당시에도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윗선의 보고를 우선시했다고 합니다. 현장 관리직들이. 아이고, 이건 또 뭡니까? 그래. 그래서 이 부친이 또 같이 평택항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좀 늦게까지 아들이 일이 안 끝나는 것 같아서 현장에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런 사고가 난 상황이었고 그때까지 계속 시신이 방치돼 있더라. 예. 정말 참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사고 2주가 지났는데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이거 원시적인 진짜 사고인데요. 이게 진짜 전형적으로 책임의 쪼개기고 예. 이 책임은 누구 겁니까? 또 묻고 싶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결국 법은 멀고 아직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처리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일단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행 전에 양쪽에서 손봐야 된다는 주장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기업은 지금 이것을 너무 센 법이니까 완화해야 된다 시행령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보완 입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갈 길이 아직도 먼 겁니다. 네, 뉴스 생로병사는 이제 다음 주부터 개편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분들이 계속 소권은 해주시겠습니다만은 패널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숙소됩니다 저희는. 예,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슬픕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